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해 1월이었죠. 건설 작업이 한창이던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부실 시공으로 무너지면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사고가 난 지 1년 6개월 만인 이번 달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맡았던 현대산업개발이 당초 아파트 전면 철거라는 약속과는 달리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철거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반쪽 철거, 부실 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승엽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대표, KBC 보도국 조윤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두 분과 이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먼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조윤정 기자의 보도를 보고 오겠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해체 계획 설명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향한 거센 질타가 쏟아집니다. 현산 측의 거듭된 사과에도 날선 비판은 계속 이어졌고 전동 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가능성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결국 설명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하루 앞두고 갈등이 불거진 건 해체 범위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났던 아파트 8개 동을 전면 철거한 뒤 새로 짓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언론 설명회 당시 공개된 해체 범위에는 상가나 편의시설이 들어설 일부 저층이 제외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현산이 제출한 해체 계획서를 승인한 서구청 역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줄 알았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왜 순간들 빼고 하냐, 지금 호비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호비 된 상황이다 라고 말하니까 지금 진행하는. 현산 측은 재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지상층 전면 재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네,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1년 6개월 만인 지난 14일 철거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철거가 진행이 되는지 또 될 예정인지 이런 계획들 어떻게 나온 상황인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조윤정 기자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4일부터 아이파크 철거가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는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101동부터 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통행량이 이제 다소 적고 또 상가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101동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철거 방식은 이제 시공과 달리 가장 위층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층 한 층 하나씩 해체를 하는데 한 층을 해체하는데 대략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101동의 경우에 이제 2-3개 층을 먼저 철거를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다른 층을 동시에 해체한다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의 계획입니다. 다만 붕괴 사고가 났던 201동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가 높아서 지금은 현재 1층부터 39층까지 건물 전체에 매직 판넬을 올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이 매직 판넬이 모두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해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8개 동 중에 가장 늦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거 공사 완료 시기는 일단 2025년 상반기쯤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2025년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에 보도에서도 봤지만 철거가 시작을 하자마자 혹은 또 시작 직전부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몽주 회장은 당시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광주까지 내려와서 사죄하면서 전면 재시공하겠다 이 약속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약속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4개월 만이었죠. 정몽규 회장이 국민 사과를 하면서 죄송하다, 안전 문제를 위해서 전부 다 철거하고 모두 다 새로 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당시까지는 사실 이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었는데 이 전면 재시공 철거 방침이 밝혀지고 난 뒤에 조금 잠잠해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부분 철거를 둘러싼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것도 조금 뒷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1일에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처음 해체 계획 설명회를 열었었거든요. 당시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은 없었고 이제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참여한 가운데서 설명회가 열렸었습니다. 저도 이제 갔었습니다만 사실 당시에는 해체 범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자들도 당연히 처음부터 다 해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사실 이제 해체 공사 자체에 대한 공법이나 아니면 안전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나왔지 철거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가서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당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PPT를 이제 올려놨었는데 이제 거기 철거 범위에 이제 지상층 주거 부분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이제 논란이 이제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상 주거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입주자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층을 뜻하는데 물론 이제 각 동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 이제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대부분 1층에서 3층까지의 경우에는 이제 근린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사님 말한 이 지상 부분 철거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3층 이상, 3층 이 높이 이상의 이제 철거 범위에 포함됐다는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 굉장히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뭐 이거 처음부터 전면 전체적으로 다 헐고 짓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이게 어찌됐든 부분 철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이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피해자분들인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또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 이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계획 정말 모르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전혀 들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화 입주 예정자들은 단 한 번도 현산한테 그런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발생되고 기자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는 주된 취지를 들어보면 현사는 작년 10월에 뭐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입주 예정자들한테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방송국 오기 전에 저희 카톡방에 한 700여 분 입주 예정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현산에 설명 들은 적이 있냐? 단 한 분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에 듣자 그러면 지금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내려와서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분 철거로 이야기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상황인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 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만 부분 철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당연히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5월 4일 정몽규 회장님이 대국민 사과 발표할 때 8개 동 전면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뭐 저나 모든 국민들이 8개 동 지상부는 전부 철거한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입주 예정자들 언론을 통해서 상가 부분은 놔두고 주거 부분만 철거를 한다는 그 발표를 듣고 설마 그럴까 의구심도 들었고요. 아니겠지 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결정을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사실 통보를 저희들은 받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피해자분들은 입주 예정자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뭐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 올라가 있는 건물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는데 뭐 승인을 해주고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이 바로 광주 서구청인데요. 광주 서구청이 이 내용을 모르면서 이 변경된 계획, 뭐 이거를 지금 허락을 해줬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서구청이 지금 뭐 부분 해체하겠다는 현산 측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올해 3월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사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서구청이 알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모든 것을 이제 관할하는 지자체가 바로 서구청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에 대한 비판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이제 서구청이 이 아이파크 공사 해체 범위에 대해 처음 들은 거는 지난해 10월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이제 제외가 된다는 거를 이제 그때쯤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철거 논란이 최근에 일자 저희도 한번 서구청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제 아까 보도에도 보셨던 것처럼 철거 범위가 축소되는 사실을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현산 측에 물었는데 현산 측이 모두 다 협의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우리는 믿고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난 3월에 해체 계획서가 실제로 승인이 됐는데. 뭐 현산에 이제 말만 듣고 승인을 해준 셈이죠. 하지만 이제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에 사고가 발생한 직후 구청장 산하에 사고 수습 지원단을 신설을 해서 1년 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단 이제 산하에 있는 사고 수습 지원과만 해도 공무원이 10명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10명이 이 피해 관련 공사들을 계속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명은 사실 이제 지원단 존재 자체를 사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상황이 이제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김희강 서구청장이 이제 결국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 너무 현산 말만 믿고 진행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공식 사과를 했고요. 현산 측에 이제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해체를 진행하도록 해라 이런 내용의 이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좀 뒤늦게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들이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인 입주 예정자분들이랑 소통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현대산업개발 측의 말만 듣고 협의가 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대표님 지금 뭐 이런 중요한 일들이 그동안 소통이 서구청과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과정들에서 서구청과의 소통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지요? 저희들도 입주 예정자들도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입니다. 계속 만났고 소통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해체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3월에 승인 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한 번만 체크를 했으면 저는 이렇게 사건화가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산은 철거만 공사비만 해서 3,7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한 개층, 두 개층 상가분을 남기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아낄지 어떤 분은 입주예정자들이 현산이 기업인이 당연히 그렇게 시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서구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주민들의 자치를 지켜야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뭐 기업의 입장과는 좀 달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피해 당사자인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지금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지금 1년 4개월이 넘도록 어떤 행정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사고가 막 발생한 뒤에 이제 국토부가 조사를 했고 이제 조사를 한 국토부 역시 당시 이제 관할 지자체에 뭐 등록 말소, 영업 정지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까지 밝혔었거든요. 네,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청문 절차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데 이제 관계자들을 불러서 서울시가 지난해 이제 두 차례 정도 청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현산 측은 아이파크 관련 형사 재판이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좀 처분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국감에서 이제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최소한 이제 1심 판결 정도를 보면 이제 그 뒤에서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 이런 입장을 실제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에게 시공 현장 영상 촬영을 기록을 요청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만에 바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작 이 광주 지역에서는 엄청난 재해를 2차례나 내놓고도 약속했던 철거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 행정처분의 주체인 서울시의 요구에는 바로바로 응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이 문제를 그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눈치 보기란 지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민간 건설 현장, 그러니까 공공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시공 전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게 지난 19일쯤입니다. 이게 아파트 이제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현장이 요즘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같이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무래도 두 회사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아마 이제 뜻도 내포가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인지 현대산업개발은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대대적으로 가장 먼저 오세훈 시장의 제안에 동참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공사 현장에 바디캠이나 CCTV를 설치해서 관련 영상을 영구 보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현산 측 같은 경우에는 안전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을 했다 이렇게 밝힐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재판 과정이나 행정 처분을 봤을 때는 이제 최대한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또 막 가장 먼저 나선다는 것은 시민들 특히 이제 광주 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처분권을 가진 서울시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남겨두고 설계를 해서 다시 그 위로 아파트를 짓겠다. 이게 그럼 안전한 건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 건가요? 전문가들에게 이제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부분 철거 자체가 아예 사례가 없다거나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확답을 하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부분 철거를 할 때 이 사례도 사실 많진 않지만 있다고 한들 보통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생각보다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그때 다시 일부분을 철거한 뒤에 다시 짓고 이제 보통은 이제 공사 현장 짓는 과정에서 부분 철거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 다 지어놓은 것을 다시 다 해체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대로 사실상 유례없는 일인 건 맞고요. 이제 서구청이나 이런 측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이제 1층부터 3층, 그러니까 해체 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이제 그 지상층의 경우에는 일부 지상층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상층과 그리고 해체 예정이었던 주거층의 이제 구조가 조금 달라서 분리해서 해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같은 건물이지만 이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위층만 철거하겠다는 것은 좀 안전사고에 대한 좀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접합부, 그러니까 접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이제 구청이나 현산층이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결함이 없었다. 정밀 검사 결과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제 입장에 대해서는 그 정밀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검사가 신뢰가 있는지 그것도 다시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전면 철거했다가 다시 짓는 거에 비해서 이 부분 철거라고 하는 게 입주 예정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현대산업개발이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부분 철거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다수 입주 예정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설계상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다고 지금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는 맞는 것 같고요. 서구청도 과연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는가 그런 의혹들도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서구청장님이 간담회 때도 신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소통 부분도 얘기를 하시면서 한 번만 더
본인이 믿고 맡겨주면 본인이 책임지고 소통도 하고 직접 현안 문제 하나하나 챙기면서 입주 예정자들을 위해서 일을 좀 보겠다 그런 말씀을 시종일관 사과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저는 믿는다고 하겠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과연 서구청을 전적으로 믿을까 그런 의구심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이제 그 간담회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소통이 겉으로 뭐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다 빠져 있었던 것이고 입주 예정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 또 서구청이랑 논의는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가실 예정이신지요? 지난주 목요일 날 서구청장님한테 요청한 게 뭐였냐면 현산 서구청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으니 현산 서구청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 포함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현산하고 논의됐던 내용들을 이제는 구체화로 해서 문서화로 요구를 해야겠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믿고 기다리지 않겠냐. 사실 저희들이 집만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뭐 자녀 취업 부분들 포함해서 주거 문제가 삶을 다시 설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 입주 예정자들 한 분 한 분 사연을 듣다 보면 저도 이제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만 더 관심 갖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배려를 많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입주 예정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표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대로면 지금 작년에 입주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2년 11월에 입주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뭐 길게는 뭐 한 4년 정도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는데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신가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이제 어린 자녀가 5살, 3살이 있는데 2세 계획을 포기하신 분도 계셨으니까 그런 뭐 사연 하나 이렇게 전달할 수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인데 조금만 더 소통을 해주면 27년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다. 한 번 더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랑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합의가 다 된 상황인 건가요? 작년 10월 18일 날 이행 해박서를 작성을 하면서 분양가에서 지체상금 포함해서 9,3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당장 주거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월세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라, 지원해라 해서 입주 때 상환하는 금액 주거지원금이라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무이자로 대출받았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4년 정도, 4년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 뭐 입주까지 그렇게 남은 있는 것 같은데요. 화정 아이파크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철거 작업 또 입주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도 가장 공감하는 게 소통 부분입니다. 이제 해체 공사나 이런 거는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산이 이제 소통을 굉장히 기자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 철거 논란이 이제 일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형식적인 소통 자리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제대로 의견 교환이 되고 상황 교환이 됐는지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입주 예정자들이나 상가 뭐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고 이후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뭐 회사 그룹의 회장이 직접 내려와서 사과까지 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또 기억에서 잊혀지면서 말들이 조금씩 바뀌고 또 피해자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불안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문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끝까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렸을 때 자식을 사실상 버리고 집을 나가 수십 년 동안 아무 연락 없이 남으로 살다가
자식이 사고로 실종 사망하자 사망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겠다며 나타난 친모.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구하라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구하라법 얘기는 좀 뒤에 하고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네.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예상하셨나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상 못 하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은? 탄핵 대상이라고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네.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 되고요. 헌법에 네. 국무위원은 국민의 목숨을 안전을 지켜야 될 임무가 있다라고 네. 나와 있고요. 재난안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사고가 나면 헌법 위반이고 그리고 법률 위반이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뒤에 대응하는 네. 모든 것에서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 희생자와 유족들을 괴롭히거나 대못을 박는 행위들이 많았죠. 네. 행정안전부 장관만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네. 희죽희죽 웃거나 실제로 가슴 아파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그동안 쭉 언급이 되고 지적이 네. 되었던 건데 헌재가 어제 내린 결론은 뭐 말씀하신 헌법과 법률의 이른바 중대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부적절한 뭐 발언 같은 게 일부 있기는 했지만 하면에 이를 만큼 큰 헌법 뭐 법률 위반을 한 게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약 60%가 탄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바로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데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네. 정말 황당무계한 사고였지 않았습니까? 네. 참사였습니다.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 그리고 수습하는 자세들 모든 것에서 미흡하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저희는 법률과 그 과정이 헌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헌재가 네. 기각했으니 아쉽고 안타깝지만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행안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거, 이 모든 것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네.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 남용을 했다,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거꾸로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라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대상은 민주당 지도부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받게 되니까는 이상민 장관 탄핵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말이 안 되는 연결이죠. 저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정부, 이렇게 뻔뻔스러운 여당, 그동안은 아무리 네. 정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뻔뻔스럽게 이런 이태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네. 저렇게 이거 반격할 호재구나. 여지껏 국힘당이나 대통령의 양평고속도로 뭐 수혜된 잘못된 대처 이걸 네. 반격할 호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역풍이 돼서 그들을 단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격할 호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정치적 역풍을 거꾸로 맞게 되는 상황을 맞은 거는 맞은 거 저희는 아닌가요? 안타깝습니다.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네. 이상민 장관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장관으로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잘한 일이 없는 행안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탄핵 대상이 아닐지 몰라도 국민 마음속에서는 이미 탄핵됐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네. 헌재가 탄핵 부분과 관련해서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죄가 없다거나 잘못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탄핵 대상이었고요. 탄핵된 것입니다. 이런 걸 계기로 네. 그 정부가 반성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네. 이것을 가지고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업무 복귀해서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대통령 시상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공무원들 관계자들 독려하고 질책하고 했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말씀하신 이제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데 대통령의 왕 장관이 복귀했다 뭐 좌동훈 우상민 다시 체제가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그들은 그렇게 갖추고 싶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만둬야 합니다. 그만둬야 하고 이상민 장관은 권력을 대신할 생각이 앞서 있는 거죠. 제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국회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 맞지 않고요. 좌동은 뭐 우상민 안 쳤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현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다 오면서 큰 재난을 사실은 국민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부부 재산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이 다 떠났습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좌동훈 우상민을 안 치면 국민들이 그전 상황으로 더 돌아보겠죠. 예, 그런 것을 알고 인사가 만사인데 새로운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네. 구하라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안 제안 이유나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월호 때였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때도 그랬습니다. 천안함의 군인이 나라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니 군인으로서 연금도 나오고 유족 위로금도 나오고 일정 부분 이런 것을 그동안 키워준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 버리고 갔던 다른 사람이 그 금액의 반을 무조건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구하라라고 하는 그 연예인 친구도 똑같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선원으로 2살 때 버리고 갔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56살이 돼서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세상을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원 실종이 되었으니 사망보험금, 위로금 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는 이렇게 떠나게 되면 1순위로 유산을 받는 사람이 직계 좀비속입니다. 그런데 비속도 없고 사실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4년 전에 버리고 간 88살의 할머니가 그 재산을 다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지난달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장에 오신 김종안 씨 누나인가요? 그 성함이 김종선 씨입니다. 김종선 씨 61살이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얘기를 하신 사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하라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연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속 생기는데 제가 만든 구하라법은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안 씨 그 선언의 경우에는 그 어머니는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재산과 보험금들을 가져갈 수 없게 제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통과가 되지 않으니 이 엄마가 1순위입니다. 사실혼인 부인은 한 푼도 못 받나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김종안 씨를 평생 키워준 할머니, 고모, 누나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88살에 54년 만에 나타난 할머니가 갖고 갑니다. 아니 그 할머니가 친모라는 갖고 가서 분은 그걸 어떻게 알고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아냐면요. 대한민국 법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주지? 그 1순위가 그 엄마입니다. 찾아서 주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구하라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9살 때 버리고 가서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기고 간 재산의 1순위가 아버지하고 엄마입니다. 아버지 반, 엄마에게 반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장례식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 반은 내 거야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은 반만 갖고 가 아니면 조금만 갖고 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해놓고 그래도 이 엄마
것들이 네. 엄마가 그럴 수는 없는데요. 나 1살까지는 키웠거든요. 그럼 소송 걸어오라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아예 자격이 없어서 상속 때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법으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셨다고 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는 위안정보 시스템 2020년 6월 2일 대표 발의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소관상함위가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3년 동안 아무 뭐 없다가 뭐 회의 같은 것도 없고 하다가 14일인가요? 지난 14일 3년 만에 이제 법사위 법안소위 1소위인가요? 거기에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21대 네. 국회가 되기 전 제가 20대 국회에서 네. 대표 발의했고 그 총선 직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21대 1호 법안으로 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키우지 않고 54년 만에 나타났다.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없다고 보죠, 당연히. 없죠. 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대상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이 법이 만들어진 법인데 일본법을 베껴온 겁니다. 민법이요? 일본법을 갖고 왔고요. 이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입니다. 네. 법조인들은 이 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부양 의무를 가지고 상속권을 제한을 하면은 법적 안정성이 해쳐진다. 부양 의무라는 게 뭐 어디까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아마 그런 그렇게 내용인 이야기를 것 합니다. 같은데. 제가 제목에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라고 해서 했더니 현저히라는 말이 애매하다는 거죠. 법률가들이 요것이 부양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해요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네. 그때도 똑같이 아니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있어야지 어떻게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앱니까?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형사법 전문가들이 하는 맞습니다. 분이 전문가들은 그걸 못 바꿉니다. 근데 벌써 세계가 과학적 수사에 의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했는데 마찬가지로 부양의 의무,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호주, 스위스,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벌써 다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상을 못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겠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슷한 안을 정부안으로 발의를 했으면 정부 여당도 법안 내용 자체는 큰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리를 하면 되지 이게 왜 안 되는 건가요? 그 법안을 낸 거는 마지 못해 냈고요. 근데 그 법안은요. 네. 잘못된 법안입니다. 정부안은요? 정부가 낸 것은 그리고 여당에서도 낸 것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라고 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양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주지 않을 거야라고 미리 신청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유언을 남겨놔야지 상속에서 유언을 남겨놓는데 그냥 유언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주지 않겠다고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는 아이들이 그걸 합니까? 온 국민이 구하라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으니까 마지못해 내놓은 게 떠나기 전에 나 저 엄마한테 안 줄 거야라고 소송 걸어라고 하는 한 가지를 하면서 법조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그래서 그것을 구해주는 일들을 만들어야지 그 현재 법무부가 낸 법안이나 그다음에 여당에서 낸 법안은 일본의 폐제제도라고 하는 폐제제도가 뭐예요? 일본의 상속법, 민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이 민법이 일본법을 베껴온 겁니다. 일본법을 베껴왔다기보다 일본법을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아이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그냥 쉽습니다. 엄마 아빠가 구하라처럼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결격 대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상속에서 배제.
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령 이거를 처리를 뭐 합의가 잘 안 된다거나 하면은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고 하니까 이런 거는 뭐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뭐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든 국민이 알아요.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그 아이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어 보지 않았거든요. 법조인들이나 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처럼 그동안 간단히 논의하면 되지 네. 논의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와 무수히 많은 토론을 하고 네. 했지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래서 여론이 더 움직여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발의는 어쨌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처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방안이 있는지. 오늘처럼 여론이 문제 제기해줘야 합니다. 법조인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선 논의를 통해서 그 네. 부활합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제안을 제가 더 하고요.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 설득된 것으로 부활합법을 통과시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는데 요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건설노조 노조원 고 양희동 씨 분신해서 돌아가신 분 이때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 노조원들이 분신을 방조했다 뭐 이런 기사를 쓰면서 독자 제공이라는 설명을 달아갖고 그 당시 CCTV 사진을 이제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있는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 CCTV가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 독자가 검찰이냐 춘천지검 강릉지청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양해동 열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쌍둥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 아들아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놓고 분신을 결정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했을 텐데 옆에 있던 노조 상급 간부인분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걸고 막아달라고 하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YTN 기자도 그것을 다 봤고요. 네. 혹시나 다가가면 불을 지를까 봐 벌써 석유와 신나를 다 뿌려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다가가는 것들도 못하고 계속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 옆에서 다 아는데 조선일보가 네. 어디서 제보 받았다며 독자의 제보라며 그걸 넣고 그 방조했다 네. 이런 기사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건설노조가 분노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증거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 자료가 뭐지? 라고 했더니 춘천지검에서 민원실에 있는 자료랑 조선일보가 내놓은 자료가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면 춘천지검에서 이거 이렇게 써봐 라고 주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검찰이 아무리 그렇지 그래도? 않고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모르니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제보받았을까? 그러니 언론에게는 뭐 검찰이 먼저 제보를 한 거겠죠. 검찰 쪽에서 관계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언론이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은 법적 조치 취해져 있기 때문에 언론 기자라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입장에서 쓰려고 하거나 그리고 또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언론의 기능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그것을 쓴 기자가 이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명예훼손 소송을 냈으니까 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진짜 뭐 흔히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 목숨을 좀 무겁게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